스루프타임즈 2023년 1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이 이 스루프타임즈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 결정된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2050년 4명의 1명이 아프리카의 사람에게 세계는 지금 인구 폭발의 결정 아난웹이라는 곳의 보도 뉴스인데요. 호리준이라는 저널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2022년 11월 말 현재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고 2050년에는 인도의 인구는 16억 명을 돌파해서 중국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프리카의 총 인구도 현재 약 14억 명인데 50년에는 24억 명으로 더 아프리카 인구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를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써내려가고 있네요. 가뭄과 홍수, 기후변화 이런 거로 해서 토지를 뺏고 분쟁 지역이 확산될 거다. 그리고 그 50년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날 나라는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콩고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필리핀, 탄자니아 등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의 불씨는 광물자원 쟁탈전과 민족적 정체성에 근거한 문제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선진국들도 인구가 줄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현재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늘어났다 미혼족 한 가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세계 인구 증가에 대한 악몽의 얘기를 뱉어내면서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고령화 및 인구 감소의 얘기가 또 악몽과 같은 얘기로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모순과 같은 그런 그 뉴스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은 사회인문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고 저는 이런 인구 증가와 인구 감소하는 나라 그거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진화학적인 접근 자연과학적인 접근 이런 거를 좀 전문가가 써서 보도하는 내용은 왜 없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은 아직 인구를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물학적으로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그게 이제 좀 그런 생물학적 본능 같은 게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못 샀을 때 우리 재미있는 동요가 있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하고서 어렸을 때 그런 동요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에너지 발산이 주로 써먹을 때는 먹는 거하고 종족 본능 번식 외에는 써먹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리카가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후에 우리도 베이비 부모라든지 2차 대전 후에 서구들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인구가 전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또 애들을 많이 낳게끔 유전자가 그렇게 조작을 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일개 소시민이 왈가발가할
문제는 좀 조금 벗어나는 얘기 같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 하는 것도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유전자가 그렇게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바입니다. 무인기의 세군 공격으로 시민의 절반 이상이 사상, 연말연시도 도발, 북한, 한국을 뒤흔든다 전율의 보고서, 프라이데이 디지털이라는 일본 뉴스 매체인데요. 이것은 마치 백악관 상공을 적기가 날아갈 듯한 것과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도 뜨끔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좀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핵폭탄보다도 그 세균전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소형 그 무인 드론기로도 충분히 그 한국의 서울의 인구의 반 이상을 날릴 수 있다 하는 그런 험악한 뉴스를 내보냈네요. 그리고 한편에서 일간 게이타이 디지털이라는 데인데 일본의 국제 공헌도가 너무 낮다와 미국 의회가 폭발 직전인데 정상회담 직전에 키시 총리는 진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 비즈니스라는 언론 매체가 좀 돌려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G7 의장국이 2023년에 일본이 되는데 일본이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의 안보 관련 3문서가 내각에 의해서 패스가 된 다음에 세금을 올려서라도 국방비를 많이 올린다 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 현행 계획의 약 1.5배로 늘리기로 했다. 도시가와 다카오라는 언론인이 기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대 의견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본 내에서도 찬반이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그 일본이 재무장으로 가는 길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2의 영일동맹 결성과 대동아 공영권의 부활 제2부라고 해서 몽로 메이슨이라고 네이버 TV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뭐 일부는 무료로 하고 일부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정례 방송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 구독료를 내야 뭐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핵심적인 무슨 비밀 같은 거 비밀 정보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간 기존 그 기득권 그 학계나 이런 데서 인정 못 받는 제야의 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젊습니다만은 요거는 한겨레 신문에서 그 발췌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일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본 군인들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웃으면서 이렇게 한국을 그 점령하고서 가는 거고 한국인 지객군이 일본 군들의 그 가방을 말하자면은 지게를 지고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우리의 그 형편을 얘기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핵 미사일 개발, 북한의 핵 개발에 미국과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관계되어 있다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먼 돈으로 그렇게 이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쏠 돈이 과연 있느냐? 국민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도 그런 돈들이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의심도 있다 이게요. 이런 의심도. 그리고 적의 적은 친구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제가 쓴 얘기인데 일본이나 그 미국이나 주적을 중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중국한테 적은 누구냐 그러면은 그 한반도인데
북한하고 그 남한이 계속 갈등 관계에 있어야 자기네들도 어떤 그 완충 지역이 있어서 좋으니까 뭐 그런 생각인데 결국은 이 말이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어, 북한이 그렇게 이 미사일을 쏘고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남한을 겨냥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본이 더 피부로 와닿는 거니까 일본의 재무장을 거꾸로 돕고 있다 하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말로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일본에서도 들어간 게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남한 정부에서도 좀 보냈다는 거, 이런 거 사실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은 말하자면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그 히스토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도 있지만은 아유 죄송합니다. 마약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자금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FBI에 잡히다 대담해진 북의 사이버 도둑질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번에 그 쌍방울이 북한에 자금 송금한 거, 불법 송금한 거 이런 거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거 어떻게 좀 빨리 해결을 봐야 될 텐데, 형법상이든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반공법이 없어졌나요? 이적 행위로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왜 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송자는 이념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정치의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국내에 꽤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을 얘기하고, 느낌 같은 느낌이라고 하고 있고, 어떻게 중국이 그렇게 통제사인데 갑자기 백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각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뭔가 조정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던지고, 그리고 중국 언론이 솔직해질 때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아쉬울 때는 뭐 솔직해지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백지 혁명 앞에서 시진핑이 꼬리 내린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개방하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급격히 전염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재미를 못 보니까 탈홍콩을 하는데, 현재 서구의 목적은 중국의 혼란으로 해석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개발 독재는 필요하나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은 손을 놔야 되는데 시진핑이가 그 손을 못 놓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 항공모함 동북아 항해의 종착지는 우리나라도 잠깐 들리긴 했었던 모양인데, 핵잠수함이 정작 항공모함은 일본 어떤 항구에 기항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뭐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정부와 민심이 이반되는 것을 서구는 겨냥하는 것 같다. 중국 내 부자들이 탈중국을 해서 미국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싱가포르 정부 관료의 얘기하면은 지금 걱정거리다. 너무 많이 중국인들이 이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CIA에서 중국 조직을 신설했다. 그래서 중국이 인민전쟁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뉴스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마윈을 다시 뭐 살리는 식으로 했지만은 또 나오는 뉴스는 알리바바 지배권, 소유 지배권은 포기하는 거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석할 때는 2조 달러 조달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외국 자본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니까 외국 자본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전체 지배권을 이제는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좀 힘드니까 그거라도 좀 어떻게 돌려보자 해가지고 2조 달러를 어디 2조 위안이겠죠. 그것이 뭐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다 그 글로벌 금융자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도 그 맥히고 있다. 저기 그 글로벌 금융자본한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이 4, 5년 내에 있을 것 같다. 정치가 불안하면은 그 불안한 요소를 그 전쟁으로 돌파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대만이 그 전쟁이 터진다고 그러면은 한국도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견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재무장하는 과정에 한국은 철저히 지금 일본한테도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최근 뉴스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 업체가 미국하고 일본이 합병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삼성하고 겨루기 위해서 그리고 TSMC는 일본 구마모토 현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또 뭐 독일에도 짓는다 뭐 이러고 있지만은 이번에 아소타로 씨가 그 윤 대통령을 만나고 갔죠. 그리고 한일 협력 관계를 좀 더 잘해보자 해가지고 향후에 그 한일 그 정상회담을 하는 밑거름을 그 아소타로 씨가 그 뭐 국회의원 대표위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매파로서 그 나선 것 같고 실제 그 이 기시다 총리는 그 옛날 그 아베 수상의 속된 말로 따까리고 실제는 아소 따로다 이렇게 이제 또 진단을 하고 있네요. 뭐 그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아소 따로가 그 이 영국 계열 그 재벌하고 금융 재벌하고 먼 친척이지만은 그 혼인 관계도 맺었다 하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연합뉴스 2021년 10월 15일자에 119년 만에 부활하는 영일동맹,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2021년 기준에서는 119년이니까 지금은 121년이 되는데 119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911이니까. 영일동맹의 결과는 그 조선을 일본이 먹어도 좋다.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거였죠. 조선이 왜 일본한테 맥혔냐 그러면은 서구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러시아를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고종은 악원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한테 붙어보니까 이게 뭐 생뚱맞게 자기네들은 지금 러시아 남하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했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이 야 그냥 귀찮아 그냥 한국 먹어 그렇게 용인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항모 전단이 이 동북아시아에 오면서 말은 했지만은 한국에도 일부 잠수함이 들어왔지 항공모함 자체는 일본항에 기착한 거로 저는 그렇게 지금 기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영일 동맹의 시대다. 그러면은 이제 미일 동맹이 너무 강화되면 중국한테 자극을 주니까 요게 정치적으로 영미라고 그러면 그놈이다 이게요. 영미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 아베 살았을 때 잠시 이 총리를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 다르게 이 동남아 순방할 때 온 게 아니고 오로지 아베를 만나기 위해서 영일동맹의 부활을 위해서 왔었다. 이런 얘기를 2021년도에 우리는 뭐 생각 없이 짚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사람 외상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또 이분도 퇴임한 총리지만은 이렇게 악수까지 해가면서 좀 잘해보지, 응? 그럽시다 해서 우리 한 119년 전에 했던 그 동맹 다시 해서
잘해봅시다. 네. 이런 얘기니까 일본이 다시 군비 확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영국도 오케이다. 그런 얘기고, 그런 과정에 영국도 뭐 팔아먹을 게 있으면 또 팔아먹어야 되고, 미국도 팔아먹어야 되는 거고, 다 장사 속이고 지들 먹고 살자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는 결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깔고서 하는 얘기거든요. 북한은 어그저리 한 겁니다. 어그저리 한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국방백서의 주적을 우리도 중국으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문가, 미 외교 부담 안고 북의 매력적인 대화 유인 제공해야. 연합뉴스 김동현 기자의 오늘자 뉴스인데, 미 평화연구소 브랭크 엄이라고 한국계 연구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군비 경쟁 강화는 그 외교를 저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교 수단으로 어떻게 또 해보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은 초대형 방사포 남전역 사정권으로 할 수 있고 전술핵 탑재 가능해서 남한을 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과시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라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 좌파가 운영하는 싱크탱크도 있고 우파가 운영하는 싱크탱크도 있기 때문에 한 군데 거에 이 평화연구소니까 여기에 그 견해만 또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과연 그 객관적인 사항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만 방문 한국 국회의원단의 주한 중국 대사관 강력 항의했다. 뭐 항의하라고 그러죠. 필요하면 가는 거죠. 조경태 남의 나라 의원 얘기에 시건방진 태도 멈추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분이 뭐 조경태 의원인 모양인데 좀 풍성하게 보이네요. 저기 낸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이 만났어야 되는데 참 그게 좀 아쉽습니다. 만만치 않은 2023년 시진핑이 직면한 4대 리스크. 에포크 타임즈 왕요친이라는 분의 기고 내용인데요. 리스크라는 게 중국 공산당 붕괴 리스크, 그 다음에 구테타 리스크, 장점인의 죄업 리스크,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리스크라고 해서 4개를 들었는데 시진핑이가 쉽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인용했는데 좀 외롭게 어디에 연설을 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어떤 중국 구이저우 성 핑탕 현 장부 향해 있는 100톤이 넘는 장자석에 중국 공산당 망한다 이런 게 뭐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게 이제 퍼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3년임 전후해서 이 도로에 이 반대하는 그런 대자보도 널린 게 있고 아무리 통제사회라 하더라도 CCTV가 없는 또 그런 데를 어떻게 잘 골라가지고 누가 정보를 줬겠지.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화장실에도 뭘 써놓고 이런 데다가도 갑자기 걸어놓고 또 A4 종이 백색으로 또 항의하는 젊은이들이 그런 것도 지금 중국에서 발생이 됐죠. 미국, 한국 첨단 항공 이동성 개발에 협력한다. 로이터 데이비드 셰퍼드슨인데 미국 연방항공청 민간 주도겠죠. 또 한국 민간항공사무국 첨단 항공 모빌리티 항공기 개발과 운영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뉴스에서 퍼온 겁니다만은 이거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하지만 날아다니는 이제 택시도 한번 이미 나온 적이 있죠. 이 전기 수직 이착륙기로 해가지고 미래 이 항공 모빌리티
또 새로운 그 미래 사회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게 그 똥구멍이 타가지고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탈 수 있지? 이게 놓치면은 이게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참, 안전장치가 뭐가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기고, 미국을 믿겠나? 한국의 질문에 대한 미국 당국자들의 대답. 조선일보 일본어판 앤드루 류라는 그 정치학자 브루클린 연구소 시니어 펠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기고글인데 한국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답은 예스 했지만 미국 당국자가 화가 나듯이 답변한다. 그리고 한국이 볼 때 불안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플레 억제법에 의한 한국의 불이익, 그 다음에 그 자국의 한정된 핵 능력에 대한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핵을 못 가지니까. 이건 뭐 동일한 조건인데 그래서 미국이란 것은 항상 자기네들 국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거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먼저 챙겨야 되는 거고 일본도 일본의 국익을 먼저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한국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미국의 말하자면은 의구심을 던지기보다는 역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믿을 수 있는가? 장애인애들이 6.25 때 그렇게 젊은 애들이 수십만 명 와서 죽었는데 그런 고마운 걸 모르고 물론 이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대리전쟁을 치른 거라고 이렇게 또 뭐 얘기는 할 수 있고 역사라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은 한국을 100% 못 믿을 것 같다. 왜냐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박쥐처럼 미중 사이에 헤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애들 못 믿겠는데 자 그러니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태평양전쟁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쳐가지고 우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일본이긴 하지만 할 수 없다. 일본을 군사 대국을 시켜주는데 미일 동맹으로 하면 좀 보기가 좀 껄쩍지근하니까 영일 동맹으로 가자.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1월 8일자 슬픈 뉴스는 어떻게 이렇게 앞뒤 뉴스들이 영일동맹으로 가는 길 거기에서 한국은 뭔가 왕따 당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는가도 걱정이에요. 과연 그런 기회가 우리가 잡을 수 있었느냐, 일부러 만들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워낙 30년 동안 중국하고 교역을 해오고 있으면서 여나 야나 친중 정치인 새끼라고 그럽시다.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일본 내에서도 친중 정치인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교류해야 된다는 그런 정당도 있겠죠. 하지만은 북한하고 대립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서 미국이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죠. 결국 미국 방위비를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올려주는 식으로 했는데 트럼프가 왔을 때 야 우리 미국도 살기 힘드니까 니들 방위비 좀 올리고 좀 그렇게 해줘 했을 때 오케이 해가지고 더 사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도 핵개발 더 하자. 아니 핵개발이고 미사일 개발 더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얻어낸 것도 있죠. 미사일 거리 제한 이런 것도 없애고 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미군 주둔비 다 대줄게.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좀 경제가 힘들어질지 모르지만
미군 주둔부이 다 줄게. 더 들어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정치인이 있어야 되지 않았었겠느냐라는 지나간 얘기지만은 아쉬움이 남는 그렇습니다. 또 지금 벌써 1년은 아직 안 됐죠. 윤 정권이 5년 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정권의 향방이 매우 걱정되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네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